다음 주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 작품인 원카가 개봉하죠. 그래서 비하인드 전문 채널로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 비하인드 영상을 얼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아주 오랜만에 영화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2005년 개봉 당시에 봤을 땐 몰랐던 약 20년이 지난 지금 보이는 많은 것들을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소설이 먼저예요. 영국의 소설가 로알드 달이 1964년 발표한 아동소설이 원작이죠. 1964년이라니 딱 40년 된 작품인데요. 명작이란 참 시대를 뛰어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감상기가 위주라 관련 정보는 과감하게 생략할게요. 작품에 관련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영상 찰리와 초콜릿 공장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아주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쪽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금쪽이 방송을 보진 않아서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좀 사고를 친다고 해야 할까요? 사회화가 덜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교육 혹은 훈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금쪽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제가 약 20년 전 영국에서 살던 무렵 슈퍼낸이라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TV로 방송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방송이 참 금쪽이와 닮았다 싶네요. 슈퍼낸이에 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육아 전문 교육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분이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집에 방문하고 부모와 아이를 분리해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훈육하죠. 부모는 슈퍼내니로부터 교육받으며 다음날부터는 보다 나은 훈육을 하게 되고요. 저는 방송을 보면서 와 저런 거 한국에도 있으면 진짜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몇 년 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비슷한 컨셉으로 방송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아이의 문제를 오롯이 아이의 천성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몇 개 있었어요. 방송이 그런 방향으로 했다는 건 아니고요. 사회문화적으로 아이의 문제가 곧 부모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보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덕분인지 아이의 문제를 부모의 훈육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가 좀 단단하게 형성된 것 같다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참고로 요즘 미국은 훈육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천성도 영향이 있긴 하다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그래도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부모님은 비슷하게 대해도 그 자녀의 또 기질과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일까요? 저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면서 처음 볼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많은 부분을 아이의 문제로 봤고 이게 동화라니 아이들한테 교훈을 주려고 이런 이야기를 쓴 걸까? 전형적인 선악구조의 작품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 감독이 작품에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는다는 메시지를 장면에 넣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때문인지 처음 봤을 때만큼 즐겁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약간 뭐랄까요? 무서웠거든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아이는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죠. 간식을 먹고 또 먹어요. 이게 좋게 보면 먹성이 좋은 건데요. 나쁘게 보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작품은 그런 아이를 두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와 함께 아이 옆에 선 부모를 비추죠. 부모님은 말씀하세요. 아이가 초콜릿을 좋아하니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원하는 만큼 사줬다고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마치 아이가 탐욕스럽게 자란 건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키운 부모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네요. 두 번째 아이는 승부욕이 엄청나요. 이기지 못하는 삶은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듯하죠. 이 아이도 첫 번째 아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함께 등장하는데요. 아이의 어머니는 자신의 트로피를 집 중앙에 걸어놓고 아이가 받은 트로피들은 자신의 트로피 양옆에 전시해둬요. 저는 요 이미지 하나가 마치 어머니에게는 본인의 승부욕심이 아이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듯 보이기도 했네요. 작품 속 부모님들은 주인공의 보호자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아이의 말에 휘둘리거나 아이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는데요. 소녀의 어머니는 분명 공장의 주인인 윌리 원카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위해 아이가 규칙을 어기도록 부추기고 아이의 몸이 이상하게 변형됐을 때에도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기는커녕
How is she supposed to compete? 더 이상 대회에 못 나갈 것이라는 생각에 속상해해요. 저는 그 때문인지 개인적으로 작품 속 4명의 금쪽이들 중 요 아이가 가장 가엽게 느껴졌네요. 뭔가 가장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세 번째 아이는 부잣집 아이예요. 모든 부자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지는 않을 거예요. 전에 홍진경님께서 어떤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요즘 부모님들은 뭘 해주는 것보다 안 해주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이죠. 작품 속 부모님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셨어요.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주고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죠. 부자라 해준 건지 부자가 아니었어도 해주었을지는 이 부분은 영화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작품은 세 번째 소녀를 She's even worse than the fat. 라고 표현하고 4명의 금쪽이들 중 가장 강하게 That man spoils his daughter, and no good ever comes from spoiling a child like that. 부모의 훈육에 문제가 크다고 짚어요. 그리고 아이를 망나니로 키운 벌을 부모가 오롯이 감당하도록 만듭니다. 네 번째 아이는 머리가 비상한데요. 자극적인 매체를 너무나도 일찍 접한 탓인지 폭력에 대단히 익숙해요. 아버지는 아이를 훈육하고 싶어 하지만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어머니는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의 똘똘함만을 바라보는 것인지 아이답지 않은 폭력적 태도를 방치 혹은 허용해요. 작품은 네 번째 아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마도 네 번째 아이는 똑똑한 만큼 어른들의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고 또 흡수한 속도만큼 빠르게 동심을 잃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똑똑하든 아니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작게 크게 매체의 영향을 받겠죠? 작품은 상상력도 동심도 뺏는 TV를 멀리하라라고 말하는데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매체가 핸드폰으로 변한 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윌리 원카는 아이들을 싫어하는 인물로 표현되어 제가 짐작하기에 윌리 원카는 본인부터가 아이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기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영화는 윌리 원카가 아이의 틀에 갇힌 이유, 즉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유를 강압적인 아버지의 영향인 것으로 표현해요. 윌리 원카의 아버지는 자녀의 꿈을 응원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그렇듯 버림받은 어린 시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윌리 원카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요. 반면 주인공 소년 찰리는 마음이 따뜻한 가족들 덕분에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요. Nothing's impossible, Charlie. 왜 언젠가부터 우리 그런 말을 자주 쓰잖아요.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사람을 금수저라고 또 어떤 사람을 흑수저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를 공유할까 해요. 바로 브랑코 밀라비치라는 경제학자의 연구 결과입니다. 브랑코 밀라비치는 소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했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연구에 따르면 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름 아닌 가장 첫 번째로 국가, 즉 출생지라고 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모이고 세 번째는 주변 환경이라고 하죠. 저는 관련 자료를 보면서 이 세 가지 요소 자체에 충격을 받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 세 가지 요소가 소득에 있어 무려 80%의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크게 놀랐어요. 소득이 기준인 평가라 그게 꼭 행복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 소득은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니까요. 다만 이야기는 찰리와 윌리 원카가 가족 그리고 부를 거머쥐며 화기애애하게 끝나죠. 만약 찰리가 부를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면 과연 작품을 완전한 해피엔딩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부만을 거머쥐는 가족은 뒤로하는 엔딩도 해피엔딩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테죠. 그 때문인지 저는 작품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찰리가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지나치게 허용하거나 방임하는 부모 아래 자랐다면 저런 행운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의지만으로 저렇듯 반듯하게 자랄 수 있었을까? 라고 말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 국가를, 부모님을, 환경을 선택할 수 없어요. 주어진 것이 옳은지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기도 전에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흡수하죠. 그래서인지 예전엔 찰리가 착한 아이라 복을 받았다 싶었지만 지금은 그렇듯 아이를 반듯하게 키울 수 있는 부모님 아래 자란 것, 그런 부모님 아래 태어난 것부터가 이미 큰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얽히고 설키니 처음 작품을 봤을 때와는 다르게 4명의 금쪽이들도 금쪽이의 부모님들도 한편으로는 가여워 보였네요. 금쪽이들의 부모님들이 안타깝게 느껴진 이유는 금쪽이들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그렇게 빗돌게 자랐듯
금쪽이들의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들로부터 비슷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나아간 생각일까요? 여튼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예전과 달리 마냥 캐릭터들을 선악구조로만 바라보기는 어려웠네요. 그리고 처음 봤을 땐 이 장면을 왜 넣었을까 싶었던 윌리 원카와 아버지의 화해 장면도 지금은 가장 중요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보게 됐고요. 저에게는 그 장면이 이렇게 말하는 듯 보였거든요. 어떤 부모든 비록 훈육 방식이 아이에게 옳은 방향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다름이 없다. 원카의 아버지와 비슷한 부모님 아래 자란 잘못된 훈육 방식으로 마음을 다쳤을 아이들을 그 상처로 아직도 아파할 어른들을 위로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작품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람마다 작품을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요.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비하인드 영상으로 또 만나요. 뿅!